MBN 박재현 전무입니다. 미국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 그 기준 FRB 금리가 한 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내 또 추가로 한 2차례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 금리 격차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자산 운용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 하나은행의 고재필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이 네.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네. 그 인상에 따른 이제 금융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영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국이 이제 오늘 2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1.5%와 2%의 차이가 0.5%로 벌어졌고요. 오늘까지 인상을 했으면 2018년도에 지금 2번 인상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슈는 올 연말까지 미국이 금리를 3번을 올리느냐, 4번을 올리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오늘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경기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2번 정도 더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더 인상을 하면 2.5%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금리를 인상을 안 하면 1%의 격차가 나거든요. 1%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5%에서 1%는 20%지만 저희가 기준금리 1.5%이기 때문에 1.5%에서 1%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장의 좀 반응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금리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영향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달러의 금리가 좋기 때문에 미국 이외에 나가 있던 달러 자산들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이 달러 강세를 더 유발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이외의 자산에서 빠질 때 우량하지 않은 국가들의 투자되어 있던 자산 금액들이 먼저 더 빠지다 보니 6월 신흥국 위기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아까 고 팀장 말한 대로 우리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신흥국 위기의 불안감 이게 진짜 현실화 될 거냐, 가시화 될 거냐. 그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 먼저 한국은 신흥국이라고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서부터 한 3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복기를 해보면요. 신흥국 중에서 제일 크게 먼저 문제가 됐었던 게 한 1개월 반 정도 전에 아르헨티나가 먼저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문제가 있고 나서 터키가 또 언론지상에 또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 이제 브라질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흥국의 위기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환율이거든요. 해당 국가의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첫 번째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화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그쪽에 달러 자산이 달러화가 빠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러가 빠진다라는 거 우리가 실물 자산에서 현금화를 해서 나가기보다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채권 투자하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단순히 그냥 그 주가 지수를 보면 되는 거고요. 채권은 채권 금리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신흥국 위기라고 하면 크게 환율과 채권을 봐야 되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다 아실 거고요. 그 채권 금리에서 저희가 IMF나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보시면 해당 국가가 유동성 위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요. 금리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같아지는 그걸 보이죠. 아르헨티나하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리와 중장기 금리와 거의 금리가 동등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리가 전체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랐지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아직도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디에서 봐야 되냐,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나 터키와는 조금 다른 국면이 아니냐.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정치적인 우려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인 우려와 최근에 채권 금리가 조금 많이 바뀐 것들은 그 정부 재정의 우려.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가 거기에다 좀 지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브라질 국채 지금 한 분들은 이제 환율 리스크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좀 손실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더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신규 투자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하면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네, 또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아직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투자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신규 투자를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기존 투자자 분들은 특히 이제 7월달에 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와라 채권에 대해서 10%의 6개월치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5%가 나올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원화 기준으로 이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와라 기준 원금 대비해서 5%가 나오지만 이게 환율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손에 쥐는 거는 한 20% 만약에 20%가 빠졌다라고 하면 17% 정도. 네네네 20% 정도 17%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적게 받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와라 기준으로 채권에 재투자를 하시면 복리 효과까지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이제 자산 배분으로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이자 생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자를 원화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다 해와라로 싸놓고요. 네. 나중에 환율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매각을 하셔서 이익을 수취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신흥국 유기라는 게 뭐 그렇게 확산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예, 그 나라마다 네. 사정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얼마 전에 정권사 사장을 만나니까 그 영화 그 빅쇼트인가? 네. 거기에 그 실제 인물이 마이클 버리라는 예. 그 사이언 자산 운용가 헤지펀드 그 사장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거꾸로 그 공매도 해갖고 완전 큰 돈을 번 사람인데 그분한테 제일 궁금한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같은 상황이 또 오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그분은 없을 거다. 한국도 걱정할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 하여튼 미국 경제가 굉장히 그 금리 인상했다네. 그만 경제가 탄탄하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러니까 변동성이 클 때면은 결국 안전자산 운용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결국 이제 금에 대한 투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골드 투자는 어떻게?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일단 있어야 됩니다. 안전자산이잖아요. 결국에는 글로벌 위험자산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을 찾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거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금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또 오르는 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어떤 그 중에 좀 크게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금 가격이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의 금 가격은 요런 요인들만 지금 캐치를 하시고 계시다가 어떤 자산의 변동성이라든가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넣어야 된다. 그때 금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은 지금 금은 할 때는 아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관망해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자산가분들은 금을 기본적으로 사 놓으시죠. 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저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금을 사는 거는 집에 이제 애들 돌반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 정도밖에 없기는 하지만 여튼 금에 대한 투자는 약간 보류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서칭만 좀 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와서 근데 달러 투자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하던데 네. 요즘 금 환율이 워낙 올 들어서 많이 네. 원화가지고 네. 강세로 많이 네. 갔잖아요. 네. 네. 한 10% 이상 네. 올라간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좀 해놓으면은 달러 강세가 되면 좀 낫지 네. 않을까. 시장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다라는 논리는 아까 저희 처음에 했듯이 미국과 금리 차가 0.5%가 나고 미국이 연말까지 2차례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1%에다가 한국이 한 차례 인상을 하면 0.75%가 벌어지는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고 우리는 달러에 반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환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금리 격차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녹아 있는 거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그렇지만 또 한 가지로 이제 또 반대 논리분들은 어떤 거냐면 한국은 지금 달러가 굉장히 들어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달러의 수급 중에 제일 큰 거는 무역 수지와 자본 수지인데 무역 수지 쪽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반도체 경기 이외에도 뭐 좋기는 하지만 반도체가 지금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가 일어날 것이고요. 자본 수지 쪽에서도 아직은 뭐 큰 동요가 없기 때문에 달러 수급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강남에 계신 그 거의 자산가 분들은요. 지금 1,070원 레벨에서는 절대 투자 안 하십니다.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거나 내려갈 거나 크게 방향성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류를 하시고요. 지난번에 1,050원 근처에서 조금 투자를 하셨고 1,100원 선에 올라가면 기존 보유하시던 달러 자산을 일부 원화 자산으로 좀 바꾸시는 이런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게 뭐 신흥국에 비해서 좀 우리가 뭐 펀더멘탈이나 예안 보기가 좀 나오니까 오히려 신흥국 위기일 때 우리 쪽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반사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환율을 그렇게 예단하기는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자산가들 있잖아요. 이런 좀 아무래도 그래도 미금리 인상도 있고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일정 부분 조금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위험 자산. 네네. 그러니까 주식 자산이죠. 이 주식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가 분들은 해외 주식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계세요. 이유는 미국 경기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대표하는 IT 기업들에 대한 약간의 버블 논쟁들이 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도 대형 우량주에 많이 투자를 하셨던 고객분들께서 그 반도체 그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약간 피크 논쟁들이 또 한국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주도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인가요? IMF 총재께서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0.1% 이하에서 떨어뜨려서 2.9% 예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서 그분께서 얘기를 하신 거는 지금 글로벌리하게 그 관세 장벽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을 대적할 만한 여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저희가 예상 못했던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신흥국대로 저러고 미국 혼자 독야청청 지금 좋다 보니 중국하고도 좀 관계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G7도 합의를 못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은 또 미국하고의 또
쪽 관세 때문에 또 그렇고 중국 내부에서도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6월 달이 지나서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올 연말까지는 방향성이 잡히기는 하겠으나 이 방향성이 밑에의 방향성일 가능성도 예전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일정 부분 축소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아직 축소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지금 대응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의 안전자산들에 대한 굉장히 수요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국도 기준금리가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약간 오르다 보니까요. 1년짜리 정기금 금리도 뭐 2%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전자산군이라고 불리는 상품들이 수익률이 한 3% 정도까지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이 이제 발매가 될 때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요. 각 금융기관에서 그런 사모펀드를 좀 모집을 할 때 돈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사모펀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중동이면서 굉장히 촉각을 좀 은행에서 놓는 사모펀드나 조금 한 3%, 2점 몇 프로 넘는 그런 상품에 좀 투자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운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